김호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김호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김호 교수님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 먼저 본인은 규장과 한국학연구원에 계셨고요. 그리고 경인교육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조선 왕실의 의료문화,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라, 조선의 명의들, 허준의 동의보감 등 이렇게 다양한 저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김호 교수님을 모셔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교수님. 네, 소개받은 김호입니다. 오늘 추석 끝나고 아직 시간이 덜 저도 추석 코스를 많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더니 하고 난다 오랜만에 만나서 추석을 열심히 보냈더니 다시 저도 정신이 밑에 숙여서 오후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저 산에 가시고 이렇게 들어 다니시면서 바람 쐬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신 만큼 그래도 왔더니 그래도 들을 만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선생님의 이 마바이통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조선이 어떤 식으로 그런 우리 어떤 대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이야기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산 선생님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병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들도 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 삶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조심하고 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두창이라든지 또 티푸스가 이제 장티푸스가 되고 장질부스라고 하죠. 그런 병들은 치사율이 30-40% 되는 거예요. 걸렸다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병이 있는데 그런 역병이 한번 돌면 엄청난 충격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뭐 벌벌 떨고 못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이제 계속됩니다. 제가 1732년 전으로 영조대 전으로 저 경상도 고성 통영옆에 고성이라는 시골에 살았던 한 양반이 참 평생을 일기를 남겼습니다. 40몇 년 동안 일기를 남겼고 그 양반이 일기 맨 연말에 그해 연말에 가면 12월 29일 날 또는 33년 12월 30일 날 연말에 가면 그 해에 있었던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재난이라는 것들을 쭉 적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셨는데 매해 역병이 없었던 해가 없을 정도로 역병이라는 늘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그냥 달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평생을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뭐 치사율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역병이 늘 내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하지 않고 이 부사동에는 양반도 부인도 이렇고 딸도 이렇고 살도 이렇고 역병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다 부인도 죽고 딸도 먼저 죽고 사위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고통을 자기 일기에 다 남겨뒀습니다. 그런 충격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32년도 12월 29일 이해 또 큰 역병이 돌았는데 여질미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한자들 다 세 가지를 쓴 거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조금씩 다른 그런 역병 세 가지가 돌아가지고 또 지금까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걸 다 묻으려니까 다 묻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그냥 몇 개씩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남의 제사도 못 받고 그냥 어디 가서 묻혔는지도 모르고 저는 죽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묻혀버릴 거라고 이런 귀신을 역이라고 그러죠. 이런 귀신들이 또 부처럼 떠들면서 다시 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면서 또 역병이 본다는 그런 생각들이 뭐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엄청난 이제 그 역병의 천상을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는 지금 애를 낳고 몸조리하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시아버지 입장에서 그 며느리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자기 아들은 장성한 아들은 죽어버리고 이런 참혹한 일을 제물로 써서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생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너무 그 모장을 칼로 쪼개는 것 같고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슬픔을 내가 표현하는 제목을 남긴 글입니다. 이 박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박색이라는 게 얼었다는 뜻인데 이게 못생겼다는 뜻인데 이 박색이라는 게 천연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굴에 공포자국이 생긴 사람들이 박색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초상화들이 지금 한 7, 800점이 남아있는데 7, 800점 남아있는 초상화의 60%의 얼굴이 다 얼건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얼굴이 얼건 상태로 살아남은 거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얼굴이 얼거서 이제 살아남고 저런 그 역병을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얼굴이 얼었다고 또 못생겼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영조대 어떤 무인인데 김사원이라는 무인인데 얼굴이 얼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 귀신들이 역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이제 후닥거리를 하고 그런 이제 무당을 불러다가 하는데 특히 마마는 천연두와 홍역을 이제 통치하는 병인데 이 마마 귀신은 인도에서 왔다고 서쪽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고 대체로 지금 천연두는 인도의 풍토병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온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마는 특별히 후닥거리를 하면서 막 물러거라 이렇게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면 더 화를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마 귀신은 여성인데요. 여성인데 성질이 까탈스러워서 이 사람을 막 성질을 돋구고 쫓아내려고 하면 더 해코지하기 때문에 마마 귀신은 특별히 떡과 고기를 잔뜩 차려놓고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마 귀신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둘 아이의 색동저고리를 꼭 만들어가지고 새 옷을 이렇게 대접을 해서 그 떡 먹고 그 색동저고리 옷 입고 잘 우리 집에 해코지하지 않고 잘 가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걸 이제 송신굿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굿이라기보다는 대접을 해갖고 보낸다고 해서 손님 맞이라고 한다거나 배송굿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마마귀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마귀신인데요. 여기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 생긴 건 후덕하게 생겼는데 성질이 아주 못되기로 유명하게 귀신을 부르고 그래서 마마귀신이 왜 못했을까요? 마마귀신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마마 역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해한 오해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아이들 때 이제 옷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이제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지금 제가 저는 고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이 조선시대 때 보면 그 9년 단위마다 다 여단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쪽에 저 여단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이런 그 귀신 마마 귀신들을 국가에서 지방관이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재단들이 다 9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숙종대 장인들도 세자가 도착을 하자 붉은 떡과 여자의 옷을 마련해서 두시내기 비롯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여자의 옷을 마련하고 떡을 만들었다는 게 다 알아보신 그 후덕하게 생긴 마마 귀신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잘 대접을 해서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8세기 김예순이라는 자도 6개월의 어린 딸이 마마의 남자가 바빠서 준비하고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서 이렇게 비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마신은 이게 예서에도 실려 있지 않고 육아에서는 원래 귀신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이제 후닥거리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딸이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마마에 걸리게 되니까 김예순이라는 유학자도 이런 그 세속을 따라서 이런 제사를 지내고 딸을 살려가자고 비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하나 그런 두신을 보내는 소원 두신 분을 조선 왕조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종 황제가 1999년 5살 당시에 이렇게 역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연 의사들이 이제 이걸 잘 돌보게 되니까 북참 회복 기념을 저렇게 사후하게 잔치를 벌이고 내연 의사들한테 저때 이제 특전을 내리게 됩니다. 내연 의사들이 의과 중인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문무과보다는 한 등급 낮은 이제 그 작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내의원 의원들에게 제일 소원은 뭐냐면 문문과 출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문문과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지방관으로 내려가는 일. 지방관으로 내려가는 일을 이 작가 출신들은 할 수가 없는데, 특히 내의원 어휘들은 그런 일에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린 왕을 역병에 걸렸을 때 고친다거나 회복시켜준다 이런 공로를 세우면은 지방관으로 이렇게 특전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의원 어휘 중에서 이때 아마 그 순종 황제가 어렸을 때 그걸 회복시켜준 의사는 이 지방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을 때 내의원 어휘는 왕실에 환자가 생기면 객석에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기 뭐 충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먼 데로 보내면은 금방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걸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지방관으로 보낼 때는 경기도 일대에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까워요. 그래서 허준 선생도 도의법원을 쓴 허준 선생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해가 어렸을 때 역병에 걸린 걸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 공을 받아서 허준 선생도 양주에 사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허준 선생이 거의 내의원에 평생을 사셨는데 양주 지역의 사도로 몇 년을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이제 저런 어린 왕자들을 고쳐주려고 공주를 고쳐주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허준 선생도 양주에서 양주 목사 사도 노사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게 그 역병에서부터 이제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1903년에 영친왕의 두창 회복을 축하하는 송신대가 이제 벌어진 건데, 지금 이 장면은 한강대교 건너편에 지금 그 어디죠? 동작구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그 마마 귀신을 배송하고 있는 북한이 벌인 거고,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를 1903년 이때에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태리의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서울에 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건가 그거 봤더니 마마 귀신을 배송하기 위해서 잘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배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이 장면이 신기해가지고 찍어놓은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처럼 마마 귀신은 막 이렇게 혈대를 하거나 막 쫓아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잘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조선국의 홍시성을 가진 한 노인이, 이 사람이 여주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여주에 있는 한 홍시 노인이 늙음아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세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늙음하게 큰 복을 받았구나, 우리 아들이 3명이나 생겨가지고 내가 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됐구나 했는데, 그만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큰아들이 역병으로 이제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천연대에 걸렸을 때 이 홍신호인이 떡도 하고 고기도 하고 옷도 만들어갖고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마마귀신 잡아온 거죠, 큰아들. 그래서 이제 둘째가 걸려버리니까 이때 이제 더 성대하게 해갖고 이제 옷도 막 더 이쁜 걸로 더 옷감도 좋은 걸로 해갖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잡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하나 남았는데 걔 잡아가면 자기 대학 끊어지니까 이게 왜 우리 시간이 많이 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누구는 음식을 더 성대하게 차려야 된다고, 누구는 뭐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노인이 화가 나가지고 마마귀신이 셋째 아들을 잡아오든지 마음대로 해라면서 그 고기를 마마귀신한테 차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다 먹었다는 거고,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잔뜩 이제 몸보야 고심을 했더니 버튼이 나와가지고 그 역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돌자 역병이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곰탕을 끓여 먹는 풍속이 생겨가지고 조선시대의 기록에 소고기 값이 확 뛰는 해에 보면 다 역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소고기를 무슨 마마귀신한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잘 끓여 먹으면 몸을 체력을 기르면 그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된다는 또 설 돌아가지고 이게 소가 막 속값이 안 드는 그런 해가 이제 역병이 도는 그 해가 같이 겹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 소를 잡아먹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래서 소를 못 잡아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막 다리를 뒤질러가지고 이제 이 소는 농사질 능력이 안 되는 소니까 잡아먹어도 되겠습니다. 사또 이렇게 하고 허락받아갖고 끓여먹고 소값이 또 앙금하고 이러니까 성호이익이라는 그 성호사설을 쓴 그 실학자 성호 선생은 소 대신 닭이라고, 소 말고 닭을 모아서 그걸로 몸을 보양하는 예고라고 하는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닭
약을 모아 먹어서 또 몸보신을 하면은 그런 역병에서 회복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병이 돌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서사전에 나와 있는 계보라고 하는 건데 닭을 모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뭐 닭을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거의 모아가지고 그 진액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걷어서 먹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계보라는 것을 만든 방법을 이제 공개를 하고 이 방법대로 사람들이 이제 치료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역병을 극복을 하고 뭐 닭고기를 삶아 먹고 소고기 곰탕을 끓여 먹고 뭐 마마주신한테 뭐 떡을 찾아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역병을 대응해 오는데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이제 대응이 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의학 지식을 전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그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역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때의 사도가 지방관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방관은 거의 왕의 분심이다. 왕이 중앙에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앉아가지고 전국을 다 뭐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나눠서 분담해가지고 너는 안성에 가서 너는 평택에 가서 너는 평양에 가서 너는 강화도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가서 다 하거라 라고 지방관들은 다 보내지 않습니까? 360명 정도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9년 사도들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이제 정치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정치도 하죠, 경찰 노릇도 하죠, 판사 노릇도 하죠, 심지어 의사 노릇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올라우드 플레이어처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세기 조선이 만들어져서 얼마 안 됐을 즈음에는 지식의 양도 한정되어 있고 지식인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거의 지식인이라는 게 뭐 지방관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이면 양반이 10%도 안 되니까요. 글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글을 알고 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 합격해 고시 합격해갖고 지방관이 되는 거니까 지방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관할하에 있는 인민들한테 백성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에 보면 대체로 엄청나게 울바루시라든지 뭐 향해수인성과이라든지 이런 거지에 수백 번씩 되는 의사들은 국가에서 편찬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두 번짜리 막 급하게 이렇게 구국방을 쓴다거나 역병이 들어왔을 때 그걸 처치하거나 하는 이런 간단한 의사들은 다 지방관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관할 지역에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17년 조선이 건국되고 얼마 되지 않았어 경상도 의흥의 최자라는 사또는 한양국방이라는 의서를 단축해가지고 그 잘 프린트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럼 이 동네 사람들 누가 읽을까요? 의흥의 글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거든요. 그래봐야 양반들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그걸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뭐 배 아픈 뭐 팥뿌리 싸먹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걸 읽어가지고 그런 가지고서 이제 동네 사람들, 별 모르는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저런 일을 하는데요. 그 1423년에 전라도 창평에 사도 같은 박근생이라는 사람이 차료신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70%가 의학에 관하죠. 차료신사라는 게 사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핵심적인 요점만 되는 걸 모아가지고 사로 냈다는 책인데 이게 차료의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의 핵심적인 일을 뉴 버전으로 냈다 그런 건데요. 그런 책을 썼는데 사도가 해야 될 일 중에 70%가 의학에 관한 걸 정리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뭐 병원도 별다른 게 없고 약도 별다른 게 없고 사도가 그저 안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87년에 가면 경상도 도지사들, 경상도 강사과서 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식료찬이라는 책을 또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1498년 의성사건 이종준이라는 사람은 신선표를 자원담당하고 오늘 이제 토론을 해주실 우리 김성선 선생님이 이 자원담당하는 글을 쓰셨지만 저것도 어떤 거냐면 이 자금단이라고 하는 약을 뭐 개어서 먹으면 개어서 물에 풀어서 바르면 피부병이나 먹으면 복통이 사라지고 머리에 바르면 뭐 다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거거든요. 저 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제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저 약을 뿌려주는데 문제는 여기 중국 의서에 자금단이라고 하는 이제 처방이 나오고 자금단이라고 하는
그 약을 저 처방을 만들려면 저쪽에 보시면 산자고라고 하는 저 풀, 중국 의사의 산자고라고 하는 풀명이 써 있어요. 저 풀을 저렇게 생겼는데 가다같이 생겼는데요. 저기 알맹이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그 알 같은 거, 마늘가 생긴 그 달래 뿌리 같은 거, 그놈을 가져다 모아가지고 이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종질의 사도가 중국 의사에서 보니까 저것만 하나 모아가지고 저걸로 약을 만들면 물에 개어서 바르면 피부병도 나고 몸통도 나고 머리에 두통도 나고 약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쓰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저 산자고라고 하는 저 풀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조선 사람들한테 산자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게 산자고가 조선에서 나는 이나리를 말하는 건지 달래를 말하는 건지 술을 말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의 의사를 200번을 수입을 해도 거기에 뭐 산자고를 다려 먹으라 하는데 산자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선 풀이 어떤 게 산자고. 이런 수준이 언제까지 가냐면 임진왜란 때까지도 가요. 임진왜란 때까지도 조선의 의학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임진왜란 때 저 문경에 살았던 그 고상한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고상한이 그 자신의 부인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유방암으로 죽은 것 같은데요. 유방암이 이제 그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죠. 그거를 치료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의서 같은 걸 막 갖다 읽어보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유방에 이런 종기가 생겼을 때 이 포공령이라고 하는 약재를 데려가지고 짓지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바르면 종기가 치료가 된다. 이게 포공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공령이라는 게 어떤 풀인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물어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는데 서울 가서 내원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아무리 해도 그 포공령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결국 부인은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슬퍼갖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니까 중국 군사들이 외국인들을 막으려고 이제 저 문경까지 진출을 했어요. 문경까지 군대가 되면 누가 따라오냐? 군의관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이제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군의관들이 다 따라오니까 이 고상한이라는 이 문경 양반이 내가 부인을 내가 구하려고 개를 썼지만 이 포인의 도대체 이게 무슨 풀인지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해갖고 얘기해가지고 그 중국 명나라 장수들한테 따라왔던 군의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중국 의사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중국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사연이 있고 내 부인을 잃었는데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걸 당신한테 좀 확인해서 무슨 풀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 중국 의사가 막 웃더라는 거니까 아니 그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그러는데 예? 뭘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거냐. 민들레 잎을 짓지어가지고 그 하얗게 나오는 진액을 바르면 그런 종기들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중국 의사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한자로 민들레라고 써 있을 리는 없잖아요. 포공령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민들레인지를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연 지식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1대1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포공령을 갖다가 짓지어서 발라라. 그럼 그게 민들레로 나와서 민들레를 뜯어먹는 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리가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까지 가서도 지금 그 고상한이라는 그 양반이 그냥 주변에 있는 민들레 뜯어가지고 그 즙을 자기 부인한테 발라줬으면 그게 치료를 어떻게 한번 해봤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모르러가지고 부인이 죽어서 결국 중국 군의관한테 물어보고서는 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의학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의 저 양반도 저 산자고라는 게 조선에서는 까치무릇이라고 하는 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알아내고 그것을 자기가 알아낸 거를 다른 사람은 또 몇 년 동안 이거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또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책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은 저 시행착오 겪지 말고 저게 까치무릇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니까 저놈을 갖다가 뜯어다가 저 약을 만들면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나눠서 저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책을 써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저런 책들을 써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에 부국간강이 이제 한글로 언해가 됐을 때 보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괴로운 바가 있으면 금방 놓고 기다리지 말고 이럴 필요 없이 한글로 이걸 번역을 했으니까 부녀자나 애들이라도 책을 열고 처음 공부해서 이걸로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조선의 사또들이 상당히 지방관들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가서도 저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감사 도지사로 왔던 김한국이라는 사람은 창진방이라고 하는 그 두창치료의 처방들을 다시 언해를 해가지고 이걸 경주사또인 유기자라는 사람에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게 한다든지, 1538년에 전라 도지사로 왔던 김정국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사화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이 일산이 고향이었거든요. 경기도 일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일산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일산에서 잘밖에 없으니까 일산 사람들 다 김정국한테 와서 나으리 이거 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약을 먹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김항면이 이렇게 치료해줬고 박항면이 이렇게 치료해줬고, 이제 그런 초원가에서 처방이 필요할 때, 구급방이 필요할 때 적어놨던 총각 구급방이라는 걸 자기가 일산에서 이렇게 경험한 거를 전라도 도지사로 부임하자마자 이 책부터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사또들이 아는 겁니다. 김한국, 김정국 다 형제입니다. 김한국이 형제고 김정국이 동생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싶은데 나라를 편하게 하거나 너무 안국이라고 했고 너무 나라를 바르게 하고 해서 정국이라고 지은 게 저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으는데, 저 김한국 선생이 지금 안국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안국동입니다. 서울에 지금 안국동이 제한까지 가서 그런데 저 김한국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학자입니다. 저분이 거의 이태계 선생님들을 발굴하고, 저분이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갔을 때 퇴계 선생이 16살이었고, 그리고 16살짜리 퇴계 선생을 김한국 저 도지사가 내가 경상도 도지사로 내려왔는데 여기 제대로 된 학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가 여기 제대로 된 학자인지 나한테 추천을 해라. 그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퇴계 선생, 어린 퇴계 선생이가 훌륭한 학생이라고 도지사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김한국이 퇴계 선생이 16살 퇴계 선생한테 똑바로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퇴계 선생이 그 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얘기를 자기 책에다 써놨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면 저 김한국이라는 분이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41년에는 전라감사 안영이 또 한인신법이라는 중국의 의소를 프린트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에 나눠준 겁니다. 또 1541년에 충주 사또로 갔던 안위라는 이제 사또는 그 수능 안씨들인데요. 저 안위, 안영 다 저 한인 지방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역병이 돌면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게 이제 기근과 함께 옵니다. 되게 배고파갖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역병의 저항이 떨어지는 역병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구강과 관련된 그래도 똥꼬같이 들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요. 거기에 느릅나무 껍질을 섞으면은 그런 변비가 생기지 않고 이런 그 구항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게 조선이 저런 방식들을 다 누가 해보는지 아십니까? 저거 사또가 다 크나무 껍질 가져다가 자기가 해보고 보고요. 실험해가지고 저걸 써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이 사또들이 의사로부터 해가면서 지금 그 지역에 저런 그 의학 지식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거. 1540년에 김한국은 다시 서울 중앙정부로 올라왔을 때 네이원과 함께 공문을 이용하려고 하는 또 티푸스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의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서를 지방관들이 이제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당연히 중앙에서 의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의서를 쓰신 것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허준 선생이 사실은 역병과 관련해서는 역병 전문 의서를 쓰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허준 선생이 내의원에서 근무하셨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저기도 보면 제가 옆에 보여드렸지만 저쪽에 보면은 호성공신 양평은 양주목사라고 써있잖아요. 양주에서 사토를 아까 제가 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저렇게 이제 양주에서 사토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1613년에 그 간행을 하고 나서 저 엄청나게 큰 의서를 간행하고 나서 사실은 역병과 관련해서는 1612년 13년에 조선에 큰 역병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이라고 온역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티푸스가 장에 들어가면 장티푸스, 뇌에 들어가면 뇌티푸스, 폐에 들어가면 폐티푸스가 되는데, 대개는 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설사를 동반하는 고열이 나고 이런 이제
역병을 그걸 온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고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한 신찬, 새로 편찬 이 버전의 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책이 아주 1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장티푸스에 걸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루에서 일주일간에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 지금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단계별로 적고 그 증상을 단계별로 적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한두 가지만 딱 적어서 그거를 써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책을 실용적인 내용에서 너무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많이 드리고 전국의 사람들한테 정보 안 가지고 저쪽에 내용에서 프린트가 지금 남아있는 청주 인증원까지 남아있는데 한 500부 정도를 찍으면 전국의 사도가 상당히 한 6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360개 정도를 전국으로 쫙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내원에 도서관에 뒀다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대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은 한 360권 정도를 만들어서 전국에다 쭉 뿌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또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양반들 불러다가 그거를 어떻게 베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베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로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약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의사를 보내고 약을 보내고 이렇게 간호사도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지방 병원을 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방 병원을 만들어서 그걸 국가가 운영하고 의사를 보내고 의료를 보내고 약재를 보내고 이렇게 지방 병원을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방에 있는 병원들 지금 막 문 닫고 뭐 진주에 있는 병원 문 닫는데 뭐 그거를 새로 할 거냐 말 거냐 뭐 돈 없어서 못 한다. 중앙정부가 돈 달라 뭐 이런 얘기 갖고 논쟁이 벌어진 거 아시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적게 걷고요.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네, 최소 정부를 하는 국가입니다. 네, 조선이 중앙집권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중앙집권제 국가의 표방은 했지만 실제로는 적게 걷기 때문에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방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건 뭘까요? 지방에서 알아서 사는 겁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사니까 지방에서 누가 그래도 사나요? 지방의 양반들이 알아서 사는 거거든요. 양반들이 돈을 객출해가지고 지방에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 지방 기금을 가지고 재난이 오면 그 양반들이 그걸 가지고서 조금 돕는 그게 향약이라는 제도거든요. 향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재난 시기에 지방이 각자 도생하면서 양반들이 자신의 그 역할들을 해가면서 지방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기획입니다. 조선의 이제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속속들이 병원을 다 세워가지고 공무원 다 내려보내고 의사들 다 내려보내고 의녀들 다 내려보내고 간호사들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그 복지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거를 할 생각도 못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예,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게 되는 게 18세기에 그런 거를 해보자고 한 게 정조임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거둬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국가가 복지 정책을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국가에서 그걸 다 해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이라도 해본 건 이제 저 숙종대, 영조대, 정조대 가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시기에는 어떤 거냐면 국가는 국가의 그 재정을 최소한으로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겨우 이제 국가 안보를 맡고요.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살고 지방 자치적으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환난, 상열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향약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지역 공동체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잘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국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인데 이런 이제 역병이 돌고 그 다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당독역이라고 했는데요. 당나라에서 아주 독살스러운 역병이 왔다. 그게 당독역이라고 붙였는데 이때 독역은 나중에 이제 그 성홍열이라고 하는 역병으로 밝혀졌는데 이 병이 또 13년에 도니까 허준 선생이 또 쉬지 못하고 이때 허준 선생이 나이가 73세였거든요. 내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의 이제 그 당시로 하면 노인의 나이죠. 이제 73세 노인이 직접 이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직접 가서 임상을 하시는 겁니다. 걸리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예, 이걸 직접 임상을 해가지고 그
그 상황을 보고 지금 환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증상에 진행되는 걸 다 관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치료법을 적어가지고 또 한 10여 페이지짜리 책을 내의원에서 프린트해가지고 전국으로 내려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이라는 거짓 의서를 쓴 거 외에 저런 70난 노인네가 그런 역병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거를 임상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저런 일들을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저런 일들을 다 자임해가지고 했다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허준 선생이 또 다른 면모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병원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어떤 약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약재들이 있는지, 뭐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5, 16세기에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 있는 약재를 경상도로 옮기고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재를 평안도로 옮기고 평안도에 있는 약재를 경기도로 옮기고 이렇게 다 약재를 옮겨야 되는데요. 지금은 약재를 어떻게 옮기면 됩니까? 여기 양령시에 와가지고 시장에서 사면 되잖아요. 시장에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고 이문이 나오니까 짐 싸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류를 이동시키는데요. 조선 15, 16세기만 해도 그런 상업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약재가 경기도에 올라오면 상인이 그거를 들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제주도에서는 뭐 귤 껍질, 진피 이런 걸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는 충분히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잘 아시는 곡물이라는 것을 거둬들입니다. 세금 형태로 제주도에 있는 진피, 귤 껍데기를 거둬 올립니다. 내의원에 중앙정부가 그걸 다 거둡니다. 백두산에 있는 인삼을 중앙에서 거둡니다. 강화도에 있는 뭐 조개를 갖다 거둬 올립니다. 다 거둬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걸 저 백두산에 난 걸 제주도로 보내고요. 제주도 난 걸 경기도로 보내고요. 경상도에 있는 걸 전라도로 옮기고 이거를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런 공급망을 유지해야 상업으로 장사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저절로 물류가 막 움직이고 물류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물류의 기초적인 그 순환을 국가가 이제 담당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 약재가 충분히 나는 곳에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터미널을 통해서 약재를 빨아들이고요. 그 터미널을 통해서 다시 약재를 뿌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터미널들을 한 도에 2군데씩 만들었습니다. 경상도에는 상주에 만든다든지 전라도에는 뭐 전주에 만든다든지 충청도에는 충주에 만든다든지 그런 터미널을 만들고 그걸 이름하여 의국이라고 했습니다. 의국. 그건 뭐냐면 약재를 빨아들이고 약재를 분산하고 그러려면 그 약재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학에 대해서 좀 신통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정도를 이제 한두 사람 공무원을 내의원 해민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려보냅니다. 중앙공무원이 내려오고요. 그러면 저기서 약재를 말리고 검사하고 또 그걸 약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국립의과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사를 길러가지고 다 배치를 하면 좋은데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없고 그런 인력을 양성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각자 도생입니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고시 공부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했는데 초시는 통과했는데 대과에는 통과를 못해가지고 지식인으로 남아있는 농사는 지을 수 없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저 농사는 지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초시는 통과했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김초시 나리, 박초시 나리, 뭐 그 생원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생원진사거든요. 박생원 나리, 김진사 나리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1차 시험은 시골 향시는 통과했는데 본과 본고사는 통과를 못해가지고 관료가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지식인이긴 한데 뭐 특별히 관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지면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농부로 살고 싶지는 않고 내가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의국의 글도 읽을 줄 알고 독해력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앙정부가 이 바로 의국에 갖다 붙여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준 공무원 비스무리한데 월급은 없습니다. 오직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니까 뭘까요?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명예감이죠. 동네 사람들이 야 그래도 박초 씨는 뭐 맨날 탱탱 노는 줄 알았는데 의국에 가서 약도 만들고 의서를 공부해가지고 배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지식인으로서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중앙관료로 활동하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공공 실천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국이라는 게 저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회의 시민적 역량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대개 뭐 은퇴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제는 뭐 특별히 관직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직장 다니지 않지만 내가 시민 활동을 하면서 내 봉사 활동하고 그런 걸 통해서 명예로운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조선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저런 데 가서 무료로 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이른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백업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보면 저런 시민활동으로 지역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굴러간 나라입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다 하질 않고요. 그런 지역의 양반 사족들이 저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 사는 겁니다. 저런 명예감, 그 명예감을 속된 말로 하면 가오로 사는 겁니다. 그런 명예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양반입니다. 거기서 야 내가 일했는데 돈 줘, 나 월급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아웃입니다. 그 돈 없이 충분히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그런 시민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이 역사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흥미롭게도요. 중앙집권을 추구했지만 중앙집권을 하지 못했던 그 빈 공간에 시민들이 와서 그걸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양반들이죠. 양반들이 와서 그걸 채움으로써 양반의 시민활동들이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민주주의가 되냐면요. 민주화가 되냐면 그런 욕망들이 18, 19세기에 가면 더 끌어올라가지고 보통 사람들한테 다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나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도 가서 시민활동할 거야. 왜? 그래야 가오가 서는 거거든요. 돈이 많다고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공공적 가치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납니다. 그 최초의 의국에서 활동했던 지금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소수서원에 내려가서 저 의국에서 활동했던 양반의 후손 댁을 찾아가 갖고 문서를 이제 발굴을 해 갖고 학계에 이제 알린 건데요. 경상도 소백산 지역에서 나오는 약재를 저 터미널에서 빨아들이고 다시 또 전국에 있는 약재를 경상도 지역에 뿌리기 위해서 영주에다가 저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영주에 있는 재민루, 이름도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재민루입니다. 저런 병원들이 이제 병원이라기보다는 저런 터미널이 만들어지는데 저거를 1591년에 영주군수 이대진이 저거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의원의 이 병원의 모든 일은 한 마을이 다 상의를 하는데 향소에서 근면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향소라는 거는 선생님들 들어보셨겠지만 유향소라는 거. 조선시대 때 유향소라는 게 뭐냐면 지방 양반들의 회의체입니다. 회의체.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의회 같은 겁니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 과거 패스한 사람이 영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앙에서 파견되잖아요. 그 사람 출신이 가평일 수도 있고 안성일 수도 있고 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영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주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 지역의 사족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고요. 사또하고 함께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영주 지역을 굴러가도록 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하거든요. 그걸 유향소라고 하는데 그 유향소의 대표적인 이제 양반들이 모여드는 이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집이 양반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려면요. 족보가 있는 건 다 족보가 있고요. 웬만하면 족보 다 19세기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유향소에서 활동했던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 그 향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향안에 우리 할배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양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확실히 거기서 활동했던 라이언스 클럽 명단 그 카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활동하면서 저 병원에서 저런 일들을 잘 알고 유향소에서 양리를 잘 알고 공정하면서 근실한 자, 저거 다 양반들이거든요. 저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또한테 보고를 하고 저 병원에서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민이 협동해가지고 저런 서포트를 하는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충분한 제도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양반들이 시민활동을 통해서 저런 백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런 제도들을 규칙을 임진왜란 전후에 만들어놨던 것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좌수별감이라는 건 이제 양반 유향소의 이제 총무 원장님이거든요. 이게 총무 원장님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저 밑에는 약을 다려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숯을 캐온다든지 뭐 풀뿌리를 캐온다든지 채약을 하는데 이거 산에 돌아다니면서 저 풀 본초 이런 거 약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주 무슨 절이 있습니까? 부석사 스님들. 예? 부석사 스님들. 조선시대 때는 중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무리라고 유학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산속에 영주 소백산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다 스님들한테 캐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캐오잖아요. 나무도 캐오고 뭐 석탄도 만들고 승려들까지 동원하고요. 저 상천들은 뭐라냐 약을 굴리고 빠꾸하고 양반들은 뭐하냐 일구 정리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상천 양반부터 승려 일까지 상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저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춰서 했는데 이게 지금 소수박물관에 있는 제가 자료를 그때 그 고문서를 발굴했던 것인데 저기 보시면 중간에 전이어 장아무개, 전수 김아무개 이렇게 되고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요 일을 그 전에 이제 맡아가지고 전이어 장아무개가 이제 이 일을 맡아고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김아무개한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경자 4월 뭐라고 하는데 저게 1610몇 년이거든요. 병자호란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전에 저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 이 병원에 있는 책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끝에 보면은 의학정전 8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의학정전 의서고요. 벽원신방, 허준 선생님 아까 만든 벽원신방 그런 책들이 지금 이 도서관 이 병원에 있습니다. 초방석 하나, 방석도 하나 있고 뭐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지금 넘겨주고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의 병원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에서 활동했던 유이 이석관이라는 분이 바로 고시를 해서 서울시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조금 일하다가 사화가 막 벌어지니까 아유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내려가 버린다 하면서 영주로 내려와 가지고 평생을 이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영주 재민으로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저 양반의 마지막 진찰을 저 양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 사람, 봉화, 영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진찰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방은 나중에 이석관 경험방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저 산청의 허준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금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영주에 가면 그 집터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거를 영주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박물관을 만든다 뭐 한다 하고 있는데 안에서 또 이거를 누가 하느냐 해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싸워서 저는 좀 내려가갖고 이거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아 이거 뭐 또 동네에서 싸움 나가지고 민주당에서 할 건지 한나라당에서 할 건지 또 싸우고 있어가지고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들이 병원이라고 아까 그런 터미널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릉에 상주에 제주에 여러 군데 저런 터미널을 만들어서 그런 약재들을 이렇게 섞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료 지식들을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상주에 지금 존해원에 있는 일인데 그 상주의 양반들인 정경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했다는 걸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그 중에 뭐 유이 성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뭐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다 이제 이런 걸 좀 적은 것입니다. 하여간 뭐 회덕에 충청도 회덕에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조선 후기로 가면 동의보감 이후에 사실은 중요한 이제 그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 동의보감은 명나라 초기까지 의서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한 건데요. 그 동의보감이 나온 지 200년이 또 지났으니까 명나라 후반 또 청나라 때 의서들이 새로 이제 도입된 책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조선에 넘어오는데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는 일과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종두법을 개발하는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마과의 통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조선 18세기에 가면 어떤 역병이 문제가 되냐면 이 마마, 특히 홍역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86년에 서울에서 마마가 홍역이 돌아가지고 13만 명 정도가 죽는
엄청나. 전국적으로 하면 30만 명 정도가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그 적극적인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병을 차후에 치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나 홍역이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천연두나 홍역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뭐 똥도 싸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태독, 그 놈을 이제 태어날 때 그대로 물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애가 건강이 나쁘거나 이 기후가 나빠지는 틈을 타가지고 그 태독이 몸 밖으로 스멀스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진도 되고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가 태어나면 그 태독을 싹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병의 근원을 갖다가 이게 이제 그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의 제일 핵심이 바로 이 태독을 풀어주는, 싹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요. 조선 왕실에서 아기가 날 때 임산부들한테 주었던 가이드북입니다. 애를 낳을 때 어떻게 주의를 할 거며 뭐 이렇게 이제 쭉 적어놓은 건데 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기씨 탄강하오신 후 솔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묘신 분이여 급히 보다라온 명주로 오른손 제2지에 감아 황년 감초탕에 잠가 구중을 두로 씻자오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 300~400년 된 자료인데 지금 읽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보시면 아기씨 탄강하오시고 이제 왕실의 아기씨니까 높인 거예요. 탄강하오신 후 솔에 나오기. 애가 울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마오시고 매신 부녀, 모시고 있는 부녀들. 부녀가 뭐냐면 은여들입니다. 은여가 이제 3~4년 정도 붙는데요. 매신 부녀 급히 보다라운 명주, 부드러운 명주를 가지고 비단을 가지고요. 오른손 제2지, 제2지에 명주를 감아요. 명주를 감은 다음에 황년과 감초탕, 황년과 감초를 끓인 거에다가 잠가가지고 구중을, 입안을 두루 씻자오시고, 이걸 씻어서 태독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거든요. 씻자오시고 또 손가락에 꿀주사를 묻혀, 꿀에 주사를, 빨간 주사 그걸 살짝 섞어가지고 그거를 묻혀서 구중에 두루 발라요. 입안에 두루 바르면 어떻게 되냐? 삼키오시기 하오시고, 그러면 애가 삼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배탈을 나게 합니다. 배탈을 나게 해서 태독이 똥으로 나오게, 이제 태분으로 나오게 해서 그거를 싹 씻어주면은 얘가 이제 역병에 안 걸린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역병에 안 걸리는 방법인데요. 종두는 뭔가요? 독을 씹는 거잖아요. 이거 씻어도 지금 현찬을 파네. 이거를 씹는다는 그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인두법이나 이런 종두법, 그 독을 갖다 심어가지고 조금 예방을 한 다음에 그걸로 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낫게 한다는 생각은 저 당시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는 왕실에서만 저런 생각을 한 거냐? 그렇지 않고요. 저게 여러 민간으로까지 다 퍼져나가는데 18세기에 시집가는 딸한테 이제 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인이라 해서 부인 필지라고 하는, 부녀 필지라고 하는 시집간 딸한테 지금 엄마가 써주는 책입니다. 저게 시집간 딸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애를 기르는 법 여러 가지 써주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부녀 필지라 해갖고 여기 부녀들이 마땅히 알 것이란 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부녀들이 알아야 될 뭐 그래서 세탁하는 법, 이제 요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어서 저기다가 적는데요. 저기 보시면 아해 처음 난 후 해독하는 법 해잖아요. 아해 태에 있을 때 입 가운데 악물이 있나니, 오물, 엄마 뱃속에서 악물이 있나니 막 해산하거든 혈에 나기를 기두리지 말고 급히 고운 솜으로 손가락을 싸 황년과 감초 대린물을 적수어 입 가운데 악물을 쓰쳐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왕실의 저런 정보들이 다 민간으로까지 엄마 통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양반들 통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종두, 백신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저 어려운 일을 지금 사실은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선구자고 실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식들을 수용해가지고 저걸 정리해가지고 자신의 책으로 이제 정리해냈기 때문에 마과이통이라는 책이 엄청난 책인데요. 마과이통은 1797년에 정약용 선생이 36살 때 이제 중앙에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정조가 안 되겠다, 너 지방으로 잠깐 피해 있어라고 해서 이제 황해도 곡산에다가 던져놨는데, 저 곡산이라는 데가 아주 특이한 데인데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정조 임금이 곡산에 보냈을 때는 곡산은 중국에서 서울로 오는 딱 길목에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서적들이 들어오면 곡산을 반드시 거쳐서 서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간 서적을 늘 접할 수 있는 시골이지만 정보의 핵심처에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간들을 검토해가지고 이 마마, 천연도와 홍역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해라 해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서 1차 완성을 해가지고 당시 황해도 도지사한테 저걸 이제 보고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797년, 8년 요때죠. 1798년, 9년 요때 이제 정조가 한 2년 지나니까 공격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정약용 선생님을 법무부로 불러들여요. 형조로 불러들였거든요. 형조로 불러들여서 조선의 형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형정 관련된 책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마과의통은 저 때까지만 해도 그 종두법에 관한 내용은 저기 없고요. 치료법에 관한 해열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법에 관한 책들을 정리해서 마과의통을 해서 인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799년 이 언저리 이제 서울에 와서 이 양반이 어떤 소식을 내냐면 박제가 선생한테 중국에서 자기가 종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예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약용 선생님도 마과의통을 보완해서 종두에 관한 기술을 여기다가 첨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1799년 겨울에서부터 1800년 봄, 그 한 7, 8개월 사이입니다. 그 7, 8개월 사이에 정약용 선생은 겨울에 대개 연행사절을 가기 때문에 겨울에 연행사절로 가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종두에 관한 것들을 한번 섭렵을 해가지고 자료를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약용과 같이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이기양이라고 하는 이제 의주 부윤으로 있었던 이기양이라는 사람인데, 이기양은 남인에서 아주 북학, 중국의 청나라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기양, 천주교를 믿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그 이기양이 자신의 아들인 이총옥이를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야, 우리 내 친구 다산이 그런 거를 좀 찾아보라 그러는데 네가 가서 좀 찾아보거라 해서 이분이 가서 찾아오게 됩니다. 책을. 그래서 뭐냐면 요 밑에 요건 넘어가고요. 저기 위에를 보겠습니다. 1800년 종두요지라는 책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게 1799년 겨울에 이기양의 아들 이총옥이, 큰아들 이총옥이 중국 국경에서 정망이에 종두방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 중국 의서에 써 있는 정망이라는 사람의 종두방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박제가가 알고 있는 종두방, 그 의정근감에 있는 종두방이거든요. 박제가는 의정근감에 있는 종두방을 본 거고, 정약용 선생님은 정망이의 종두방을 본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종두신법 요지라는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종두법에 관한 논문이 정약용 선생에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두요지라는 글을 만들게 됐는데, 이 종두요지라는 글을 만든 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형조 법무부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었거든요. 그게 지금 롯데호텔에 있는데, 거기 전세를 얻으셔서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때 롯데호텔에 자기 집에다가 대나무를 쭉 심으시고 대나무 난간을 만들어 놓고서 나의 집은 대나무 난간집이다 해서 중란이라고 자기 이제 집을 명명을 했고, 중란에서 이른바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중란 시사라는 이제 모임을 만드셨고, 여기에서 이제 박제가,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1800년 봄에 3월에 저거를, 당시 박제가가 포천사또였거든요. 포천에 가서 포천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99년 겨울에서부터 1800년 봄에 이르기까지 저 작업들을 이제 그 중란 저 시사, 지금 저 롯데호텔에서 저 공모를 하신 거죠. 작당을 하셔가지고 공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저런 연구를 하고, 실험은 포천에 가서 실험을 하셔서 저런 이제 일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800년 3월에 저런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1800년 6월에 정조가 돌아가셨잖아요. 정조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사업들은 다 멈추고요. 다 유배를 간 거죠. 정양수 유배 가고 박자가도 유배를 가거든요. 유배를 가면서 저 사업이 끊겼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포천 사또의 그 오피스에 지금 이런 영평초등학교랑 영평사또죠. 영평사또에 지금 초등학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여기서 우리가 종두를 처음 했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사망 후에 유배를 가가지고 저 종두법 연구가 중단된 줄 알았었는데요. 저 양반 정약용 선생님은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 아시는 영국의 에드워드 젠너가 만든 우드법, 이 우드법 책이 홍콩에서 1805년에 홍콩에서 출간이 됐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1805년 광동에서 에드워드 젠너의 저게 영길리국 신출 종두기서라는 게 영길리국 잉글랜드의 신출 종두기서. 저게 에드워드 젠너의 방법이거든요. 우드법. 이거 이제 소에서 백신을 얻어가지고 치료하는 거. 이제 저 방법을 1805년에 광동에서 출판되었다는 저것이 북경에서 세컨드 버전이 유리창, 북경 유리창에서 세컨드 버전이 182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저 책을 다산이 어떤 식으로든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을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자신의 마과의통 뒤를 한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마과의통 보유라고 만들어갖고 앞에 지금 그 사진 보이시잖아요. 이 지금 잉글랜드 이 책하고 지금 그림이 같잖아요. 그거를 갖다 여기다 보태서 에드워드 젠너의 우드법 연구도 있다는 것을 여기다 이제 밝혀 놓으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산 선생님이 계속 역병 연구를 하셨고요. 그거에 그치질 않고 이 역병 연구, 포천에서 했던 역병 연구는 이종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계속 연결져서 그 후에까지 계속 이제 그 전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자산 선생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1821년에 콜레라가 또 조선에서 한번 크게 돌거든요. 의주를 통해 가지고 콜레라가 엄청나게 돌아서 그때도 한 20만 명 정도가 죽는데 이때도 다산 선생님이 그냥 계시질 않고요. 남양주에서 그냥 놀고 계시질 않고요. 이 괴질 치료와 관련된 게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의사들은 이 처방을, 이 치료법을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이제 SOS를 치게 됩니다. 그때 중국 지식인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편지를 다 왕래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때 중국의 섭지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증학자인데요. 저 추사 김정희하고도 친분이 있고 당시 조선학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있었던 저 섭지선에게 SOS를 쳐가지고 이른바 치시행 온역방,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온역, 괴질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치시행 온역방이라는 책을 처방을 콜레라 처방을 받아가지고 저거를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목민심서 한 구석에다가 저거를 넣어놨습니다. 예, 저걸 넣어놔서 목민심서는 그 당시에 유포가 되지는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저 처방이 19세기의 많은 그 목민관들의 글에 보면 치시행 온역방이라는 처방들이 유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목민심서는 한 번도 프린트 된 적이 없는데 저 처방이 전국에 다 알려져 있는 걸 보면 아름아름으로 정약용 선생한테 저 콜레라 치료법을 이렇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저게 전파는 됐던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저 처방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목민심서에 전달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생을 또 역병과 관련된 치료를 하셨는데 흥미로운 거는 중국으로부터만 저런 처방이 입수된 게 아니고요. 조선에서 당시 서울에서 임덕경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임덕경이 또 그 콜레라 치료에 아주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신사년 1821년에 콜레라를 치료하는 방법인 신사치병론이라는 걸 쓰는데 신사치병설 이거를 또 정리해가지고 중국 학자들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조선이 역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식인들끼리 공조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거기 한바탕에 한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 종두법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콜레라 관련된 것도 다 지금 저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19세기 초에 가면은 민간에서 자선병원을 만들어서 민간병원을 만들어서 아예 의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의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플랫폼을 구상했던 학자가 홍길주라는 서울에 있었던 양반이 있었는데 뭐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국가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나서가지고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용수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500년을 무르륵 내려왔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요. 대체로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의 사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의료의 어떤 시스템에 지방 양반들이 어떤 식으로 시민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보태고 있었는지, 지식인들은 또 정약용 선생 같은 지식인들은 또 거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역병의 대책들을 세웠는지, 이제 오늘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또 대응하려고 했는가 하는 건 또 이제 커다란 또 얘기고, 그거를 또 말씀드리려면 뭐 또 시간이 이제 또 많이 걸리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대체로 그냥 지식인들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약용 선생의 마과이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저기에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선진 지식들을 또 수용을 해가지고 저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을지로 입구에서 저런 말하자면 구상이 이루어지고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걸 포천 사또였던 박재가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말하자면 일들을 도모하려고 했던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조가 죽자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그치고 이제 말하자면 그냥 물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 선생은 끊임없이 유배 시절에서뿐만 아니라 해배가 된 남양주 시절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신간들이 나오면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읽고, 그걸 어디서든지 구석에다 다 정보를 남겨놔서 그것들이 후대에 여러 면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증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식인의 저런 공공 실천에 대한 어떤 의지, 시민 활동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관료가 아니더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은 관료들이 나라를 다 망쳐도요, 조선이 망하지 않은 일들은 사실은 그런 시민들 의지입니다. 이 나라에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족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시민 활동, 그걸 시민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민 활동들의 그런 실천들, 공공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선이 유지되는 거고, 지금 한국도 정치는 저렇게 엉망이고 뭐 정부는 저렇게 엉망이라도 이게 되는 거는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국가에 있는 뭐 공무원이나 관료 무슨 국회의원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적 열망, 내가 그래도 이 땅에 나서 공공적으로 여기에 뭔가 기여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명예와 자부심으로 그런 것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연원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힘들이 사실은 조선 사람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양반 그러면 뭐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막 담배대나 빨면서 노비 쪼아가지고 쌀이나 뺏어 먹는 그런 기생충처럼 양반을 그려왔던 그런 역사책으로는 안 됩니다. 양반들이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무료 봉사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정약용 선생 같이 막 정치적 핍박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지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들어놓아가지고 담배대 빨면서 피 쪽쪽 빨아먹고 그런 양반들만 있으면 나라 벌써 절단 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역사를 편협하게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더 역사를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양반들 중에서 얼마나 공공실천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는가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물론 빨대 꽂고서 쪽쪽 빨아먹던 놈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도 가르치지만, 그런 것만 가르쳐서 양반과 무슨 저길 막 적대적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교육이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교과서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이런 구상들을 하는 논의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오늘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뭐 공부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시간이 뭐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요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호 교수님 잘 들으셨습니다. 아마 지루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희 콜로키움이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많은 그 대중 강연들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수준을 높여서 저희 다산문화교육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산문화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부터 8차까지 모시게 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전부 다산문화교육원 교수님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콜로퀴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호 교수님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대학에서 할 강의를 지금 1시간 반 동안에 하신 겁니다. 보통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보통 2학기 정도로 해서 그래도 부족할 정도의 양을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에 압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섭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젊은 학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달음에 막힘없이 계속 풀어갑니다. 이런 대단한 학자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님으로 계신다는 것. 이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님이신 김성수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셔주십시오.